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지난 시간 2020년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네 번째 시간으로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의료급여 기준에 대한 안내와 의료급여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주거급여 기준 인상과 현실 반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의 고교생 부교재비 지원금 인상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영상을 안 보신 분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0년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마지막 시간으로 10년 만에 인상되는 기본재산 공제액 변화와 2013년 이후 처음 향상되는 주거재산 한도액 변화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빠르게 만들고 싶었는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확인과 시정을 요청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이 조금 늦어지게 되었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리는 영상은 수급 선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 변화이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급 책정은 수급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수입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수입은 실제 수입을 소득으로 계산하여 소득 인정액으로 산출하고, 재산은 용도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소득 인정액을 설정합니다. 이번에 변화되는 기준은 재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재산 공제와 주거용 재산 한도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재산 공제액은 10년 만에 대도시의 경우 5,400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중소도시는 3,4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농어촌은 2,9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거용 재산 한도는 대도시의 경우 1억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20% 향상되었고, 중소도시의 경우 6,800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32.4% 인상되었습니다. 농어촌의 경우 3,8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가장 큰 폭인 36.8%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기에 앞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환산 방식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이번 변화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먼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 산출 방법을 설명하고, 그 뒤 2020년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이번에 보건복지부 공시자료에서도 잘못된 산식 적용으로 인해서 잘못된 공시가 올라갔었는데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끝까지 설명을 잘 들으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 산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신청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수급 신청자의 모든 재산을 재산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기본재산을 공제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재산 공제란 국가에서 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재산액으로 어려운 수급자라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인정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재산 기준을 만들고 그 이상만을 재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재산에서 기본재산 공제를 빼주고 나머지를 수급자의 재산으로 보고 이를 월별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데요. 두 번째 단계는 기본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다 같은 재산으로 보느냐? 아닙니다. 용도별로 재산을 분류하고 그 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다른 비율의 적용을 거쳐 소득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 환산율은 다음 표와 같은데요. 주거 재산의 같은 경우는 1.04%, 일반 재산의 경우는 4.17%, 금융재산의 경우는 6.26%, 자동차는 100%입니다. 각 용도별 재산의 다음 비율을 곱해서 산출되는 금액을 더한 것이 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라는 개념인데요. 가장 낮은 환산율을 가진 주거용 재산에는 지역별로 다음 표와 같은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기본 재산을 초과하는 주거용 재산은 지역별 주거용 재산 한도까지는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인 1.04%를 적용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신청자의 주거용 재산이 주거용 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위 첫 번째 단계부터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는데요. 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급 신청자의 주거용 재산 금액에서 지역별 주거용 재산 한도액까지의 금액과 나머지 차액을 분리해 주고요. 그 다음 지역별 주거용 재산 한도액 부분에서 기본 재산 공제액을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1.04%를 곱해서 소득 환산을 하게 되고요. 남은 차액 부분, 주거용 재산 기준 초과분에는 일반 재산 소득 환산율인 4.17%를 적용해서 소득을 환산하고 위에 두 금액을 더해서 주거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또 다른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이 있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의 각각 소득 환산을 거친 후 금액과 더해주는 것으로 전체 소득 인정액이 산출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계산이 쉽지 않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생인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A씨는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인해서 근로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현재 1억 3천만 원짜리 자가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금융재산은 통장에 51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A씨의 재산은 주거용 재산과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위 설명과 같이 주거, 일반, 금융재산 공제의 순서에 따라 주거재산부터 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A씨의 주거용 재산은 1억 3천만 원으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인 1억과 3천만 원을 분리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1억에는 기본재산 공제인 5,400만 원을 빼주어서 4,600만 원을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1.04%를 곱해서 주거용 재산 소득 인정액이 산출됩니다. 남은 차액인 3천만 원의 경우 주거용 재산 한도 초과분으로 일반 재산으로 간주되고 여기엔 4.17%를 곱해서 일반 재산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A씨는 별도의 일반 재산은 없으므로 금융재산만 고려하면 되는데요. 금융재산의 경우 500만 원까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되고 10만 원만 재산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에 6.26%를 곱해서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모든 소득 인정액을 더해서 A씨의 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이 총 173만 5,66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3인 가구 기준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어서 A씨는 2019년 기준으로는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 변화되는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0년 기준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하게 주거용 재산은 1억 3천만 원으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인 1억 2천만 원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도액까지의 금액과 한도액 초과분을 나누어서 계산하게 되고요. 한도액까지 1억 2천만 원, 그리고 초과분은 1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한도액 부분에서 그 기본 공제액 6,900만 원을 빼주게 되고요. 5,100만 원이 나오면 여기에 1.04% 곱해서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액 53만 400원이 되고요. 아까 남은 1,000만 원 일반 재산으로 간주하게 돼서 4.17%를 곱해주고 41만 7천 원이 소득 환산액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마지막 금융재산은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6,260원을 소득으로 잡고 이 세 값을 모두 더한 95만 3,660원이 A씨의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2019년과 다르게 A씨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기준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책정돼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약 20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수급받게 됩니다. 이미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급여는 크게 늘어나지 않겠지만 그 약간의 주거용 재산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에 들어오지 못했던 분들, 그분들께는
그 수급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에 계산식으로 계산해 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수급 신청을 해 보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만에 오른 이 기본재산액 또한 다른 국민기초생활제도 변화와 마찬가지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10년간 물가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그 물가가 10년 동안 반영이 안 됐다면은 조금 더 현실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농어촌의 경우 600만 원 향상되었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인상률과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 인상에도 최근 급격히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현실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그 대도시와 중소도시라는 모호한 기준, 실질적으로 중소도시임에도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은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 예를 들면은 성남 같은 곳, 수원 같은 곳, 근데 이런 곳들은 광역시보다 훨씬 더 부동산 가격이 높은 도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실 반영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변화에도 이러한 그 현실 문제들은 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보여져서 안타깝습니다.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민감하게 고려해서 정책의 기준과 방향이 정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2020년 변화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번째 시간으로 기본재산 공제 변화와 주거용 재산 한도액 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 변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께서는 꼭 내년에 수급 신청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